네, 안녕하십니까. 교보증권 영업부에서 근무하는 박병창입니다. 우리 교보증권 TV에서 하는 머니텐 오늘 10시입니다. 금요일 주간시험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전자신문하고 3프로에서 주관하는 세미나에 갔다 왔는데 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코로나 더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별로 안 오실 줄 알았더니 어마어마하게 그 코엑스의 그 그랜드 볼륨 그 큰 강의석이 꽉 찼더라고요. 굉장히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향후 전략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공부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은 저점으로부터 좀 올라왔는데 내게 저점으로부터 좀 빨리 올라오고 좀 제자리 찾았으면 하는 마음이죠. 그런데 어떤 것들은 더디고 어떤 것들은 더 빨리 올라가고 섹터별로 다르고 종목별로 다릅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낙폭과대 성장주들이 저점으로부터 비교적 큰 폭으로 반등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 전체의 저점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시황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런 거예요. 시황 얘기하기 전에 오늘은 뭐 그렇게 특별한 시황, 뭐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거에서 크게 변함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카카오나 네이버를 갖고 있다. 저점으로부터 꽤 올라왔죠. 나는 이제 현재 물려 있어요. 좀 올라오면 매도 나오면서 다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답답하고 짜증이 나죠. 그런데 이제 매도가 왜 나오느냐? 물려있던 사람이 파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밑에서 사서 올라와서 차익 실현하는 매물이 나오거든요. 나는 아직까지 손실이 큰데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매물이 나오면서 내려오는 거는 뭐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 매물을 받고 소화하면서 올라갈 수 있느냐, 그걸 소화 못하고 다시 떨어지느냐, 이제 거기에 관건입니다. 이제 미국 시장도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체크하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고, 지수 전체도 그렇고 내가 보유한 종목을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판단이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에 도래했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을 보면은 간단히 뭐 지난 시장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WTI 유가가 87달러까지 내려왔다라는 거 하고요. 그리고 브렌트유도 100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ISM 제조업 지수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50 위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둔화되는 것이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나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서비스업 PMI는 괜찮습니다. 결국 소비는 계속 괜찮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소비가 왜 괜찮게 있느냐? 아직 주머니에 돈이 있다라는 거죠. 왜 돈이 있느냐? 팬데믹 이후에 자산 가격이 올라서 수익이 난 부분도 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돈을 많이 풀어놔서 그 돈들이 각자의 주머니 속에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 바닥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소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좀, 물가도 계속 오르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불안하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니, 좀 소비를 줄여야겠다. 돈을 좀 챙겨놔야겠다. 이런 의식이 좀 생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소비가 둔화될 것이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점차로 기업들은, 이익이 감익될 것을, 미리 대비하면서, 인원도 감원을 하고 고용을 줄이고, 그리고 설비 투자 같은 돈이 나가는 지출의 부분을 좀 줄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경기 둔화는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경기 위축에서 침체로 갈 것이냐의 상황에 따라서 지금 점차로 한 발 한 발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받아들여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들어서 지수가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연준 위원들이 지수가 계속 올라가는 것에 또 걱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빠르게 연준에 기대를 하면서 막 올라가 버리면 그들이 지금 걱정하면서 물가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경기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여러 가지들을 걱정을 하면서 정책들을 펴나가는데
시장은 먼저 그 걱정거리를 해소해버리면 그러면 연준의 정책에 뭐랄까요, 합리화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연준 위원들은 금리 전망에 대해서 시장의 기대가 너무 지나치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보겠습니다. 우리 시장 전에 해외 시장, 미국 시장 먼저 보면요. 지난주에 그려놨던 게 그대로 있네요. 지우지 않고. 보시면 단기적으로는 일단 단기 상향 추세로 접어들었고요. 단기 상향 추세의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저께 반영이 안 됐네요. 우리 HTS가. 그래서 여기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죠. 더더욱 단기적으로 상향 추세를 접어들었고 직전의 고점을 돌파하고 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주봉으로 보니, 일봉은 이제 단기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주봉을 얘기할 때는 하락 추세였잖아요. 이게 하락 추세예요. 이제 고점 찍고 내려왔을 때, 고점을 이렇게 쭉 내려와 보면은 이제 거기 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이걸 돌파하고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돌파하면 이제 추세 전환한다라고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갈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주가 지수는 이것을 이제 돌파 시도를 좀 하면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매크로 환경이 그럴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다시 꺾여서 내려가면은 거봐라, 이게 한계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약세를 얘기했던 사람들은, 또 강세를 얘기하고서 또는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이건 조정 후에 다시 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추세선을 이제 평행으로 그냥 그려놓을게요. 이렇게 평행으로요. 그려놨을 때 그냥 여기까지 갔다가 그냥 돌파하는 경우, 갔다가 돌파 후에 이 저항이 지지라인이 되고 올라가는 경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종목들을 내가 이 상황에서 더 살 거냐, 아니면 팔 거냐, 아니면 보유할 거냐, 요 판단의 기준을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갔다가 살짝 돌파했는데 그냥 되밀려요. 되밀렸다가, 많이 밀렸다가 가는, 이게 3번이 제일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판단하기가. 이거 정말로, 뭐라고 표현할까. 이 속임형을 피할 수 있는, 면밀한 시장의 관찰이 필요하고요. 네 번째의 경우는 이렇게 갔다가 내려와서 다시 돌파하지 못하고 내려가는 경우죠. 지금 이 추세선에서 여기서 4번처럼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향후의 경기 침체와 약세로를 얘기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1번처럼 못 갈 것 같고요. 2번이나 3번처럼 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올 하반기 시황을 긍정적으로 보는 강세론자들입니다. 약세론하고 강세론자가 팽팽히 붙어 있는데 매크로 시황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가지고 논쟁을 하겠죠. 근데 우리는 상관없이 그냥 차트 보면은 확인이 된다라는 거죠. 차트라는 게 사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매크로 시황이 변하고 중간에 뭐 전쟁이 일어나거나 이런 일이 불확실성이 생기면 뭐 차트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가만히 보면은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요번만 봤잖아요. 쭉 뒤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하락 추세인 경우가 미국 시장은 거의 없었더라고요. 거의 없이 그냥 상승 추세가 거의, 이게 쭉 보시면 상승 추세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하락 추세가 언제가 있었나 이렇게 보면은,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찾아보는 거예요. 뒤로 가서요. 여기가 있긴 있네요. 2007년, 2008년, 2009년 됐을 때 하락 추세였어요. 이때 미국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락 추세가 만들어지느냐를 이제 보는 거예요. 요번에 어떤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고점을 찍고, 고점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하락 추세를 그린단 말이에요. 이렇게요. 근데 이제 1차 하락, 반등, 그리고 2차 하락, 반등. 2차 하락이 이제 작았죠. 그래서 3차 하락이 더 컸던 거예요. 이것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엘리엇 파동 이론에서 1차가 진행이 되고 2차가 짧으면 그럼 3차가 더 크고, 그럼 3차가 더 커지고, 2차가 이렇게 만약에 똑같이 그려볼게요. 2차가 이만큼 가잖아요. 그럼 3차가 작고 그래요. 근데 여기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을 하단 부분에서 박스권으로 있다. 이거를 중심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얘를 돌파하기 시작을 하면 중심 라인을 돌파를 하잖아요, 이게요. 그러면 이 중심 라인을 돌파했다가 그 다음에 내려올 때는 얘를 보시면은 이 라인을 내려가지 않고 쭉 그렇잖아요. 연결해 보면 이 라인을 내려가지 않고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번도 안 내려왔어요, 사실이요. 이렇게 갔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 추세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중요하게 보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거기에 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와 있으니 여기서 이게 하락이잖아요. 이 하락에 중심 라인을 넘어서 추세를 전환할 거냐 말 거냐 이 기류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강하게 돌파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뭐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요 돌파하는 그 순간에 여기서 쭉 올라가서 돌파하는 그 순간에 일단 첫 번째 거래량이 크게 실리면서 양봉이 커지면 커질수록 얘가 내려오는 폭이 작게 해서 다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 돌파할 때 거래량도 꼭 미적미적거려요, 이게. 그러면 다시 재차 내려올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에 닥쳐 있다, 지수 자체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시장이 이번 생각보다 더 많이 올라갔잖아요. 특히 나스닥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뭐 애플이나 테슬라나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온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시황의 측면에서 본다면 다음 주 8월 10일 날 발표될 7월의 CPI, 이걸 시장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대감에 의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라서 CPI 발표되고 나서 저는 추가 상승을 딱 했다가 그 다음에 밀리지 않을까. 즉 여기처럼 여기 가서 CPI 하고 나서 발표하고 나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이런 시황을 좀 현재 보고 있습니다. 지금 3주 연속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기대가 끝나고 나서는, 이슈가 끝나고 나서는 재차 되돌림은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되돌림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다시 올라가느냐, 거기가 끝이고 그냥 꺾여 내려오느냐, 요걸 지금 시장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미국 시장은 그렇고요. 그러면 우리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 지난주 설명에 그대로 그려져 있네요. 우리 시장을 보면 하락 추세에 상당 부분에까지도 가지도 못했어요. 우리 시장은. 이게 2600까지 가야 됩니다, 일단. 거기까지 가지도 못했어요. 우리 시장이 이렇게 못 가는 이유는 반도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반도체가 제일 약해요. 실적이 좋게 발표함에도 불구하고 약하고, 반도체 센티멘탈이 제일 좋지 않습니다. 그쪽이 갖고 있는 것들이, 저도 반도체 한 종목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제일 약해서 다른 것들이 올라가도 우울하죠. 얘가 계속 깎아먹고 있으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지금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봉을 보면 더더욱 그렇게 나타나죠. 확실하게. 얘가 제가 지난주에 그려놓은 거죠. 시장을 보면은 1월에 급락했다가, 그 다음에 하단 부분에 있다가, 6월에 급락했다가, 그 다음에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말씀드렸듯이 거래량이 늘면서 확실하게 양봉을 주면서 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게 강하게 돌파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 코스피의 지금 거래량을 보면, 여기가 쭉 그려놨잖아요. 이 밑에 거래량을 보면은 거래량이 현저히 지금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지금 약한 건데, 이 거래량은 누가 만들어줄 거냐? 기관과 외국인들이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기관과 외국인들이 만들어줄 때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특히 반도체가 들어오면서 올려줘야 되거든요.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강하게 가지 못하면서 종목별로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 되고, 종목별로는 다른 섹터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도, 조선업종 보면은 뭐 현대미포 조선이나 뭐 이런 종목들 보면은 이거 돌파하고 가고 있잖아요. 지금 시장이 굉장히 약세다라고 하지만 이건 일봉이에요. 이건 주봉이고요. 주봉도 돌파했습니다. 주봉도 돌파했고요. 그리고 월봉입니다. 다 돌파해버렸잖아요. 그건 예를 들어서 하나를 말씀드린 거지만, 그렇게 지금 지수를 끌어올리지는 못하고 있지만, 지수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지만, 다른 종목들은 이렇게 제갈길을 가는 그런 시황에 지금 처해 있다. 즉, 하락 후 박스권 시장에서 반등하는 시장에서 종목별로 순환하면서 반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제일 처음에는 항상 대표 종목 먼저 반등을 합니다.
이번 7월에 반등했잖아요. 보시면 7월에 반등을 누가 스타트 시켰어요? 삼성전자가 시켰잖아요. 이게 삼성전자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반등을 시켰어요. 자, 그리고 나서 삼성전자가 더 이상 못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못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수는 지금 더 못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표 종목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 먼저 가요. 그리고 나서 실적이 좋은 후반 기업들 중에서 중소형주나 아니면 뭐 코스닥 종목들이 이제 그 다음에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는 게 뭐냐면 시장이 이제 안정화된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간 게 뭐예요? 제일 먼저 이거부터 갔고, 이건 지난주에 설명드리니까 그냥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는 떠야 되는 게 뭐냐라고 제가 설명드린 게 지난주에 제가 안타깝지만 아직 못 두고 있어요 한 게 뭐였어요? 네이버 카카오예요. 네이버도 지금 보시면 하단에서 추세 상승을 하지 못하는데 하단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지금 6월 첫째 주에 지수까지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이거보다 못 따라가는 게 뭐였냐면 카카오였습니다. 근데 카카오가 지금 이틀간 그동안에 못 간 거를 지금 따라 붙고 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밑에 보시면 거래가 실려 있죠. 이렇게 거래 실리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종목들을 보실 때 거래를 실으면서 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요 두 종목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가 저점을 찍어야지 지수는 저점을 찍었다는 확실한 심리적 바탕이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거기에 3개 종목을 덧붙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3개 종목이 뭐냐면 일단 현대차 얘도 보시면은 7월 달에 먼저 올랐죠.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처럼 먼저 올렸어요. 그래서 지수를 일단 끌어올린 거예요. 그리고 못 가지 않습니까, 이거요? 못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더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 다음에 기아입니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때 주도 종목이 아니었던 것 중에서 신규로 상장한 종목이 있다 그랬죠. 그게 LG 엔솔이됩니다. LG 엔솔. 요게 1월에 우리 시장을 엄청 괴롭혔지만 얘가 다시 올라와 줘야 되는 거예요. 얘가 다시 올라와야지만 보시면 이게 45만 원 선이 돌파해야 되는 가격이거든요. 얘가 45만 원을 돌파하면서 이거 똑같이 아까 제가 이론적으로 그린 그림 있잖아요. 요걸 혹시 내가 이 종목을 어떤 종목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돌파할 때 지금 거래 없죠. 요런 건 약한 거예요. 근데 요 돌파할 때 여기 거래량 있잖아요. 큰 거래량. 이렇게 거래량이 생기잖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나 거래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양복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기 돌파할 때 지금 거래량이 없잖아요. 이런 거래량이 생기면서 돌파할 때 어떻게 움직이냐? 그냥 가든지 갔다가 조정 보이고 더 간다는 거예요. 요런 모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거래량이 없으면 여기서 미적미적 되다가 사실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더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종목을 살 거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보고 있는데 여기서 팔까 말까 고민이 많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 거래 실으면서 돌파를 하면은 들고 가야 되는 거고요. 미적거린다. 그러면은 조금만 팔든지 좀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이게 다시 거래가 어느 날 늘 거 아니에요. 이날 만약에 밀린다. 그러면 뭐 손절매라도 팔았다가 다시 사는 게 사실은 기술적 분석에서는 맞는 거예요. 근데 이미 내가 손실나서 들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팔 수가 없어. 만약에 그렇다면 정말 일부 매도를 하든지 다시 한번 여기서 꺾어 올라가면 다시 시황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맨날 기다리다가 물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와 있습니다. 요거 이제 지금 오늘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해되시죠? 내 종목을 요런 판단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이 종목을 만약에 갖고 계시다. 지금 현재 갖고 계시다. 지금 요 상황에서 직전에 그쪽 와 있단 말이에요. 이 기초 분석하는 사람들, 그 방송 출연하는 사람들 보면은 경제방송에서 막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줄 막 걸어놓고 하는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 얘기 많이 들어보면 이렇게 할 때 뭐라 그래요? 뭐 일부 매도해라. 이렇게 얘기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저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이런 상황이면 거래량 없이 십자형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금 여러분 갖고 계신다면 이 종목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팝니까? 보유합니까? 이건 지금 거래량이 없으니까 그냥 보유란 말이에요. 상황을. 보유란 말이에요. 매수하려는 사람은요. 지금은 판단하면 안 되죠. 거래 실으면서 올라갈 때는 매수에 붙어도 된다고요. 근데 지금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입어야 되는 거죠, 지금은요. 근데 이게 어느 날 거래량이 생기면서 다시 음봉이 발생한다. 그럼 다시 밑으로 내려올 거예요, 얘는. 밑으로 내려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LG 솔루션이나 기업이나 아니면 향후의 시황이나 아니면 전기차와 2차 전지의 향후의 산업 사이클이라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 알고 있단 말이에요. 2차 전지가 좋을 거라는 걸 알고 있고 향후 성장성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이미 알고 있는 거고 그 안에서 내가 어느 정도의 관리를 할 거냐를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을 지금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거 똑같이 시황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아까 나스닥 보여드렸듯이 지금 아까 그건 평행이고 얘가 그냥 똑같이 그건 평행이잖아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은 갈 길이 더 남았다. 근데 거래가 지금 부족하다. 왜 갈 길이 많이 남았는데 아직도 못 가냐. 삼성전자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반도체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우리 시장이 지금 반도체가 가장 약하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알겠다. 그러면 그건 알겠는데 나는 다른 쪽으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다른 쪽을 거래하겠는데 내가 뭐 여러 가지 중에 반도체를 하나 갖고 있어. 그러면 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 그냥 팔고 다른 거 해야 되나. 현실적인 고민을 한번 해보자고요. 현실적인 고민을. 그러니까 저라면 이렇게 우리 한번 현실적인 고민을 해보면 내가 1억이 있는데 만약에 25%에서 내 종목이 있는데 반도체를 25% 갖고 있다. 얘 때문에 지금 머리 아파 죽겠어. 근데 내가 전체 포지션에서 뭐 한 10% 아래로 갖고 있다. 또는 20% 아래로 갖고 있다. 그러면 판단을 확실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내가 지금 전체에서 다른 데는 좀 올라가고 있는데 얘가 자꾸 까먹는 것 같아. 그러면 전체에서 20%뿐이 안 되니 그러면 얘를 그냥 쳐내고 이거 가지고 그만큼 다른 데서 하다가 보든지 아무튼 다른 걸 해야겠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유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유형은 전체에서 한 20%뿐이 이내뿐이 안 되니까 그러면 얘가 까먹더라도 다른 데서 내가 복구를 하고 있으니 얘가 다시 나중에 삼성전자 올라올 때 또 올라올 거 아니냐. 반도체 주식들이. 그러면 나는 지금 조금 까먹고 있다 하더라도 좀 더디게 가지만 얘가 올라올 때 얘는 좀 뒤로 물러서 얘는 그냥 지고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팔고 다른 걸 할 거냐 아니면 전체 비중이 좀 낮으니까 들고 갈 거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현재 반도체를 50% 이상 내가 반도체만 가지고 있다. 이건 정말 골치 아픈 거죠. 이건 정말 골치 아픈 거죠. 시황이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올라가고 계속 올라갈 거고 순환이 될 거고 향후에 반도체 전망이 뭐 올 하반기 돼서는 꺾 다시 터닝할 것 같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나 이런 분위기가 발생이 된다라면 정말 여태까지 고생했는데 한번 참아보자라고 했을 텐데 그런데 지금 반도체를 전체를 갖고 있는데 남들 다 가고 있는데 지수 가고 있을 때 여기서 내가 복구를 하지 못하면은 나중에 지수는 또 내려올 거 아니에요. 저점을 깨고 내려갔던 어떻든 간에 다시 한번 또 되밀릴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걸 다 갖고 와서 이걸 어떻게 하겠냐. 그렇다면은 그거는 일부라도 팔아서 다른 데를 해야 되는 게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실제로 저도 제 건 아니고요. 이제 고객분들이 있으면 삼성전자 갖고 있다. 삼성전자 비중이 좀 커. 그럼 그 중에 일부를 정리를 해서 다른 걸 좀 사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얘가 멈춰 있으니 그쪽이 지금 상황은 좀 그런 상황이다. 사실 좀 어렵죠. 그걸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하튼 지금 시황은 그런 시황이고 다음 주에 CPI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시장이 기대를 갖고 있다. 그리고 나서 올라서 놓고 되밀릴 때 거래량이 어때야 돼요? 거래량이 없어야 됩니다. 거래량이 늘면서 밀리면 아주 좋지 않습니다. 거래량 없이 이게 만약에 조정이 보인다. 그러면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사실은 방송을 제가 우리 3프로하고 이트렌드하고 뭐 SBS, KBS 뭐 여러 군데서 이제 하고 있는데 시황 방송을 할 때는 이런 얘기를 할 시간도 없고 그리고 가능한 한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불정나수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들으면서 반론도 많고 또 각자의 생각이 굉장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고 있고
제가 요 방송과 또 실전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듣는 방송에서는 이런 설명을 좀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궁금한 게, 자, 질문 하나에 답변을 드리면서 또 지나가겠습니다. 지금 반도체가 가장 안 좋다고 하는데 반도체 주식을 하나를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익 IPS 가장 대표적으로 반도체에서 항상 좋다고 하는 그런 주식입니다. 원익 IPS에 대해서 질문을 좀 주셨네요. 한번 답변을 드려볼게요. 자, 이게 원익 IPS예요. 자, 질문 읽어볼게요. 진짜 궁금하다. 이게 눈에 딱 띄어가지고 답변을 드린 겁니다. 4월 19일 날, 요거네요. 요거. 예, 요거. 4월 19일 날. 거래 증가하면서 양봉을 만들었어요. 그쵸? 그 뒤로 하락이에요. 그 뒤로 요만큼 갔다가, 빠소권에 있다가, 그 다음에 6월달 하락할 때 같이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단순 반도체 매크로 환경 영향으로 하락인가요? 앞단에 큰 거래가 실렸으니 언젠가 기다리면 올까요? 아니면 양봉이 50%를 하향했으니 별 볼일 없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분 제 책 공부하신 분 같아요. 매매기술 공부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지금 거래량 기준으로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항상 거래량에서 큰 거래량이 발생하는 날, 그날 위로 올라가서 그날 양봉이냐 음봉이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요거 양봉이 생겼죠. 요거 양봉이 생겼죠. 그리고 얘는 거래량이 없어요. 거래량이 없어요. 이런 종목이 제일 또 머리가 아픈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부장님 얘기한 대로 거래 실험에서 양봉이 나는 건 좋다고 배웠어요.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요날 내가 그거 좋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 밀리더라. 또 밀리더라.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반도체가 지금 가장 안 좋기 때문에 같이 빠진 거예요. 같이 빠진 겁니다. 자, 거기서 두 가지를 더 얘기를 할게요. 예외의 경우가 아니고요. 제 매매 기술 책에 다 있는 겁니다. 예외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뭐 하면서 예외를 자꾸 만들면 안 돼요. 원칙에서. 원칙을 그대로 갖고 가는 겁니다. 그 원칙의 첫 번째는 뭐냐면, 자, 거래 실리면서 양봉을 만들었어요. 특히 개별 종목에는 이런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거래 실리면서 양봉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후에 다시 이 양봉의 50% 라인을 깨고 내려간다. 얘를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제 책에는 그거를 1차 매도 신호로 써놨어요. 1차 매도 신호로요. 얘를 깨고 내려가면 안 된다. 2차 매도 신호는 뭐냐? 2차 매도 신호는 상승폭, 이 하나의 양봉이 아니고요. 상승폭. 예를 들어서 여기부터 올라갔으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상승폭이잖아요. 이 상승폭의 50% 아래로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 때 반대로 올라갈 때는 하락폭의 50% 라인을 넘어서야 된다고 계속 설명을 드리잖아요. 얘 못 넘기잖아요, 지금. 못 넘기는 약한 거잖아요. 이걸 넘어서야지만 그 다음에 더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못 넘기잖아요. 그렇듯이 내려올 때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거래량 기준으로 거래를 크게 실으면서 양봉이면은 매수의 관점으로, 거래를 크게 실으면서 음봉이면 매도의 관점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건 대원칙이에요. 그런데 시황에 따라서 산업 사이클, 그 섹터의 시황과 매크로 시황에 때문에 얘가 이렇게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 기업이 좋다고 해도 그냥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실적이 좋다고 해도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거래량만 갖고 하지 않고 크로스체킹으로 50% 라인을 밑으로 깨느냐 위로 상향 돌파하느냐를 두 개를 크로스체킹 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얘는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이후로 더 내려간 거거든요.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대원칙을 말씀드리고요. 자, 질문은 뭐냐면 이게 지금 반도체 섹터가 안 좋아서 그런 거다. 이제 이게 이후에 많이 빠졌는데 이제 언젠가 기다리면 올라올까요? 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거는 올라옵니다. 이걸 올라와요. 왜 올라오냐고 표현을 드리는 거냐면은 지금 말씀드린 거래량의 원칙인 거예요. 얘는 이렇게 거래에 실으면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밀렸어요. 그 다음에 거래에 실리면서 또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밀렸어요. 이 밀릴 때 거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물론 오랫동안 조금씩 팔아가지고 이때 산 사람들이 다 팔아먹을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 밀릴 때 거래량이 없다라는 것은 강력한 매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산 사람들이 그냥 뭐 한 사람이라고 친다면 이 사람이 지금 물려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연기금이든 외국인이든 누구라고 쳐요. 근데 현재 물려 있는 거예요. 얘는 물려 있으니까 얘들이, 만약에 얘들이 그 물량을 다 털어버리잖아요. 주인이 없어지는 거죠, 주식에. 만약에 털어버리는 상황이 되면 거래가 실리면서 밀려버려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올라가기가 힘듭니다. 또는 거래량이 생기면서 밀리는 경우에는 악재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 기업의 성장 스토리에 훼손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려왔다라는 것은 얘의 문제가 아니고, 이 기업의 문제가 아니고, 얘는 매크로 시황이나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문제가 해소가 되면은 얘는 제자리에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어떠세요? 답변, 무지개 송편님. 이렇게 말씀드리면 답변 되죠? 그렇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답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거래량의 대원칙, 50% 룰의 대원칙. 제 책을 보시면서 이제 추종 이제 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그걸 어렵다고 많이 하세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계속 이걸 해왔던 사람이라서 모르지만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어렵다고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부연 설명을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부연 설명을 많이 드릴 겁니다. 여러분, 거래량과 50% 룰을 지키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앞으로 경기 침체가 돼서 폭락을 할 거야. 아니야, 위로 올라갈 거야. 저점을 찍었어.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우린 그런 거 들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린 그런 거 들을 필요도 없어요. 어쩌면 그 원칙만 지키면. 그냥 그 원칙대로 하는 거예요. 그 원칙대로. 그 원칙대로 거래 실으면서 밀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가 여기 와 있는데,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뭐 이런 게 중요하니까요. 지금 오늘 시황이야 뭐 이제 대부분 뻔하잖아요, 이제는. 지금 이제 여기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만큼 더 많이 간다. 이 상태에서 지금 이제 거래가 약간 늘면서 갔잖아요. 그래서 다 자연스럽게 센 거예요, 지금 나스닥은요. 여기서,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대밀릴 때 어떻게 된다고요? 거래량이 없이 내려와야 돼요. 거래량이 있으면서 내려오는 거는 막 판다는 얘기예요. 거래량이 없다는 얘기는 다시 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밑으로 떨어질 때 거래량을 크게 실으면서 막 떨어진다. 아, 그래? 그러면 나는 팔자. 아,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나는 그러면 30%면 팔까? 50%면 팔까? 그냥 그걸 계속 지키는 거예요. 그걸 지키면 대세 하락이든 폭락이든 안 맞아요. 그걸 맞지 않습니다. 살 때도 그거 지키면서 사면은, 그게 당하지 않아요. 아래에서 그렇게 지키면서 사면은. 근데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라는 건 뭐냐면은, 저도 그래요, 저도 하다 보면은, 그걸 지키지 않고 돼지처럼 꿀꿀꿀 대면서 욕심만 냈을 때, 그랬을 때 그걸 지키지 않았을 때, 이게 손실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같은 공부를 했으니, 그렇게 같이 반드시 내 그 원칙을 지키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가면은 매크로 시황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으면 됩니다. 예. 지금 뭐 풀무원 보신 분이 뭐 지금 주시는데 아무튼요. 좀 더 시황 이어가고 질문에 답변을 좀 드릴게요. 좀 시황을 드리면서. 그래서 지금 우리 시황하고 미국하고 시황하고 이제 몇 가지 말씀드렸고요. 우리 시장에서 조금 다행스러운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LG에너솔루션 BBIG에 있었던 삼성 SDI가 반등을 주고 있고 네이버 카카오가 반등을 줬고요. 위메이드가 어저께 물론 뭐 개별 이슈가 있었지만 위메이드가 뭐 상한가까지 갔었고 아프리카 TV, 알테오전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가장 대표 종목들이에요.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요즘에 테마에서는 로봇과 인공지능 그리고 공장 자동화 조선, 2차 전지 이런 것들이 가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는 어떻든 간에 손실 났던 걸 조금 보전을 하든지 아니면 새로 산 거는 이익이 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되고 있는 그런 시황 정도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 올라왔는데 여기서 한계가 돼갖고 더 내려갈 거냐 말 거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건 아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을 좀 드렸어요. 시장에서 이제 주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 미중 갈등 속에서 수혜주가 뭐냐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얘기하기로는 2차 전지와 반도체와 완성차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반도체 쪽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 반반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완성차는 수혜일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은요, 우리나라 반도체를 어디에 수출을 많이 하느냐는 거예요. 대만이 문제가 아니고요. 중국이 우리한테 규제할 가능성이 되게 보복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중국이. 그랬을 때 우리가 1위였던 데는 보복하면은 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1위가 아니야. 거기에 수출을 많이 안 해요. 우리 미국하고 유럽에 수출을 많이 해.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완성차도 그렇지만 2차 전지도 중국이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 엄청나게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잖아요. 다 지네 거 쓰잖아요. 진짜 지네 거 써요. CATL 거, BYD 거 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북미와 유럽에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우리한테 제재해봤자 우리는 거기가 더 늘어날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완성차와 2차 전지는 수혜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말 이거 중요합니다. 당분간 중국 관련돼서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몇 가지 누수가 있는데요. 지금 대중국 수출 품목 보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부품, 석유화학, 무선통신, 철강 이런 거 수출 많이 하거든요. 이게 어디서 보복이 올 수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당분간은 중국보다는 왜냐면 미국이 리시오링, 온시오링 하고 있으니까 미국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황입니다. 시황은. 근데 우리가 중국을 배제하면서 갈 수는 없어요. 중국을 배제하면서 갈 수는 없습니다. 중국은 어마어마한 시장이고 우리나라의 경제는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 사드 배치했을 때 경험이 있잖아요. 엄청나게 피해를 봤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러시아 전쟁에서도 그랬지만 대만 문제에서는 러시아 전쟁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거는 대만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미국에 동조했다, 이거 난리 납니다, 진짜. 그렇게 되면 중국 우리한테 경제 보복할 거예요. 그 경제 보복만 하게 되면은 그러면 어디가 수혜이고 어디가 피해인지를 찾아야 되는데 뻔하죠. 우리가 중국에 수출 많이 하는 거는 분명히 피해인 거고요. 피해인 거고. 오히려 중국에서 수입해 왔고 중국 수출이 아니고 유럽과 미국에 많은 거는 수혜인 거고 그런 거죠. 그거 잘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요. 그래서 저는 2차 전지는 수혜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잘 보시면 미국이 전기차 보조금 조건을 내걸었는데 조건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배터리 광물 채굴이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 체결 국가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중국 체결 안 돼 있습니다. 러시아도 안 돼 있고 쿠바 이런 데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중국 거 쓰지 마라 이 얘기예요. 그리고 부품도 중국 거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한테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CATL이 미국의 투자를 지금 보류한다라고 하잖아요. 연기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한테 기회일 거라고 생각해서 자동차와 2차 전지는 이번에 확실하게 기회가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반도체는 좀 애매하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우리가 수출이 더 많아요. 그쪽 우리 반도체 1위 국가이기 때문에 수출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생각을 좀 하시면서 중국 관련주에서는 당분간 좀 조심하자. 그리고 지금 유럽이 안 좋잖아요, 경기가. 그래서 유럽이 자꾸 이제 가미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미국을 바라보고, 유럽이 좋아지면 미국과 유럽을 바라보면서 그쪽으로 보든지 아니면은, 우리 아시아 쪽 있잖아요. 이런 쪽으로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아시아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뭐라고 그래야 되죠? 중앙아시아가, 동아시아, 남아시아라고 그러면 뭐죠? 이쪽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왜 생각이 안 나지?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음 주에 애플워치 삼성워치하고 삼성 갤럭시 나옵니다. 언팩트 행사 있거든요. 그러면 한 번쯤 또 움직이죠, 시장이. 근데 그쯤에 움직일 때 한 번쯤은 가지고 있던 거 혹시 물렸다면 혹시 매도 기회를 주면은 한번 좀 매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9월에 아이폰이 나옵니다. 9월에 아이폰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스마트폰 관련된 관련주들은 8월 말과 9월에 한 번쯤 이슈가 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고요. 그 부분 좀 잊지 말자 생각하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전기차 있잖아요.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지금 전기차와 2차 전지가 좋다. 이런 말씀 좀 드렸는데요. 뭐 원래 좋은 성장 기업이었어요. 원래 성장 기업이었는데 요번에 그 전 세계 이 헤게모니 싸움에서의 그 분위기를 봤더니 이쪽이 조금 더 좋아질 거다.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기차하고 배터리가 좋아질 거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다 공유를 하고 있는데 자율주행 전기차는 즉 자율주행은 전기차는 지금 당장 많이 다니고 있잖아요. 자율주행도 일부 자율주행 기능들이 있잖아요. 이런 건 다니고 있지만 진짜 진정한 자율주행차가 돌아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앞으로 2023년, 2024년, 2025년 앞으로 더 가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예전에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자율주행차라는 테마는 10년 전에도 있었나? 제가 그때는 잘 기억 안 나고 5년 전에도 있었고 계속 있었습니다. 자율주행 테마가. 근데 올라왔다가 다시 내리고 올라왔다가 다시 내리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왔을까요?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온 이유는 뭐냐면 아니 알았어. 자율주행이 성장주의고 구조적 성장주의고 앞으로 자율주행이 된다는 거 알았어. 그리고 차가 좀 붕붕 떠다니는 차, 날아다니는 차가 생길 거는 알겠는데 그래서 뭐가 제품이 나와 상용화돼야지 기업이 이익이 늘어나지. 뭐 맨날 성장성만 있대? 이게 핵심이에요. 저는 이거 S커브, 캐즘 이론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상용화가 안 되고 있는데 무슨 기업이 이익이 납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번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자율주행 전기차는 생각보다 지금 우리 앞에 많이 와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와 있어요. 자율주행 전기차가 어디서 가장 빨리 나올까? 지금 중국에 이제 나왔다고 하는데 우리 중국 잘 못 믿겠고, 그거는 잘 못 믿겠고요. 애플카와 테슬라카가 이제 내년도에는 시제품을 비롯해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전기차라고 한다면 우리 전기차는 잘 아니까 자율주행차라고 하면 전장 부품이잖아요. 전장 부품. 전장 부품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카메라, 에이다스, 반도체, 그리고 FPCB 이런 것 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IT 쪽에서도 좀 구분해서 따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로봇 있지 않습니까? 로봇은 저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냐면은 로봇의 핵심은 산업용 로봇이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공장 자동화, 임금이 올라가고 구인난 때문에 공장 자동화가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인공지능들은 거의 대부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인공지능은 로봇이에요, 로봇. 그 기능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율주행이라 하면 혼자 다니는 거니 당연히 뭐 로봇이 혼자 다니는 것처럼 그 기능이에요. 그래서 테슬라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 LG전자 이런 데서 그리고 현대차에서 로봇 관련해 가지고 요즘에 이슈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향후에는 자율주행이 나오면서 로봇 관련돼서는 더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AI 로봇 관련돼 가서는 이슈가 훨씬 더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뭐 치왕을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다음 주에 뭐가 나오냐면요. 수출입 동향이 나오고요. 그리고 삼성 갤럭시 언팻 행사가 있고 우리 옵션 만기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다른 무엇보다도 10일 날 발표될 CPI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CPI가 발표될 때까지 그 기대감이 오르고 발표돼서도 좀 오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후에는 아마도 조금 눌리지 않을까. 현재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나올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음 주에는 10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이런 거잖아요. 지금 경기 지표들을 보면은 고용 줄인다고 하죠. 그렇죠? 임금은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생산을 줄여서 비용을 줄이겠다. 이렇게 투자도 줄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 앞으로 소비가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면서 기업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경기 둔화의 지표들은 분명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상황이 분명히 맞고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개별 기업의 실적으로 종목별로 완전히 차별화가 발생이 됩니다.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그러면 어떤 대응을 할 것이냐라고 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스닥 12,400포인트, S&P 500이 4,200포인트
우리나라 코스닥은 거의 그 추세선까지 왔어요. 아까 제가 안 보여드렸는데 코스닥은요. 코스닥을 보고 우리 코스피는 한참 아래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 코스닥은요. 가볼게요. 요거거든요. 우리 코스닥은 사실 이 추세의 상단 부분에 꽤 와 있습니다. 꽤 와 있죠. 한 850까지 와 있죠. 그래서 코스닥은 먼저 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요걸 돌파할 때 어떤 흐름으로 돌파하는지를 보는 게 시황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가운데 종목별로 순환이 될 텐데 어떻게 순환이 되느냐. 먼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먼저 딱 띄워요. 그래 놓고 종목별로 좋은 종목 띄워요. 그러다가 시장이 괜찮네? 낙폭과대 종목도 띄워요. 그럼 얘네가 계속 가느냐가 아니고 시장이 여기서 더 갈 거야. 그러면 다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가 또 한번 뛰고 그 다음에 또 따라가고 이런 식으로 순환하면서 가거든요. 그 순환의 흐름들을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순환이 끝난다, 꺾인다. 그러니까 더 이상 못 올라, 지수가 못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런 일이 벌어지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네이버, 카카오 이런 애들은 그냥 서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게 서 있고 나머지 애들이 가는데 그럼 뭐가 갈 거냐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요게 가는 거예요. 일단 시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시장은 저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대세 상승 시장, 대세 하락 시장, 상승 후 박스 시장, 하락 후 박스 시장. 지금은 하락 후 아래에서 반등해서 박스 시장이에요. 하락 후 박스 시장입니다, 지금. 그때마다 투자 전략이 다 달라야겠죠. 대세 상승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도주가 뭔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 사가지고 그냥 주시장 보지 말고 여행 다니고 아니면 그냥 자기 본업에 충실해야지 수익을 많이 냅니다. 대세 상승 시장에서 돈 벌겠다고 막 샀다 팔았다 하면 수익률이 낮아지죠. 대상승에서는 거래하지 않는 거죠. 대세 하락에는요, 관리를 잘 해야죠. 예전 포트폴리오도 조정해놓고, 아무튼 조정을 많이 해놔야 돼요. 대세 하락 시장에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상승고 박스 시장에는 제일 좋습니다. 상승고 박스 시장에서는 굉장히 종목들이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져요. 굉장히 강하게 가고. 그렇기 때문에, 성장 테마를 가지고 상승고 박스 시장에서 거래를 하는 겁니다. 작년에 보면은, 그리고 재작년에 보면은 성장주들이 막 굉장히 좋았잖아요. 상승 후 박스 시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하락 후 반등 또는 박스 시장이에요. 이럴 때는 이슈와 테마, 일부 종목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더 이제 어려워요. 그래서 종목 구분을 확실히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시장이 굉장히 좋은 대세 상승이나 유동성 확장 시장에서는 소위 성장의 꿈을 갖고 있는 PDR이나 또는 매출이 늘어나는 성장주들의 PSR을 가지고 많이 해요. 이런 게 좋은 종목들을 거래를 해요. 그런데 유동성이 축소되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즉 전체 시장의 사이즈에서 돈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시장에서는 소위 PEG라고 하는 지표를 많이 씁니다. 무슨 얘기냐면 PR이 높다 하더라도 그로스 성장이 큰 기업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LG에너솔루션이 PR 거의 100배 막 이랬잖아요. 테슬라가 100배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얘가 그로스가 100배씩 올라. 그럼 PEG가 1분이 안 되는 거예요. PER이, 어떤 주식들은 PER이 50배야. 근데 성장이 매년 100%씩 늘어. 그럼 0.5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PER은 굉장히 높은데 성장이 더뎌.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PEG로 많이 합니다. 저는 PEG 지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PEG 지표를 꼭 보셔야 되고요. 자, 그런 가운데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을 하는 게 가장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금리 인상과 그리고 양적 긴축에 대해서는 시장이 반영을 했어요. 2018년, 2019년도에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했어요. 그때만큼 지금 빠졌습니다. 반영했어요. 그때 미국이 제로 금리에서 2.75%까지 올렸어요. 그만큼 지금 빠졌습니다. 그거 반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이제 떨어진 거예요, 다시. 근데 너무 많이 떨어져도 문제예요. 그거는 사실은. 이제부터 여기서는 더 떨어지면 안 돼요. 사실은 한 2.5에서 3% 사이에 있는 게 맞습니다. 얘네들은요. 그 다음에 걱정을 했던 것은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좀 하향 안정화될 것이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때문에 발생이 되는 게 경기 침체를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 침체를 걱정하다 보니까 각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생산을 줄이는 거예요. 재고가 너무 많다 이거예요.
신규 수주도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생산 재고가 너무 많으니 우리 반도체가 그런 거잖아요. 가격이 계속 싼 거. 소비는 없고 생산은 계속 있고 그러니까 가격이 당연히 뭐 수요 공급이니까 그런 거지 않습니까? 심플한 거죠. 그렇게 따졌을 때 앞으로 소비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고 고용을 줄이고 그리고 생산량을 줄이고 재고를 소진하려고 덤핑해서 팔고 이런 주식들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과 이런 섹터들은 좋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좋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경기가 위축된다에도 불구하고 생산 설비를 계속 늘려 기업이 망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생산 설비를 계속 늘린다는 얘기는 그만한 소비가 확실히 있다는 것을 수요 판단을 확실히 하고 기업이 생산을 늘리는 거지 않습니까?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즉 한마디로 표현하면 생산 설비를 늘리고 있는 섹터, 늘리고 있는 기업에 투자하고 그 기업의 주식을 갖고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게 대표적인 게 어떤 거예요? 우리 지금 얘기하는 전기차가 늘 거니까 배터리가 생산 설비 계속 늘리고 있는 거고 증축하고 있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지금 반도체는 증설을 한다 그러다가 멈췄잖아요. 또 한 가지는 미국에 증설한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생산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소비와 상관없이 미국의 정치적인 의도에 의해서 우리가 그냥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건요. 그러니까 그거는 반도체 쪽은 지금 당장 소비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먼 미래를 생각하면서 성장을 생각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거기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길게 보고 하는 사람들은 거기 기회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근데 아무튼 당장은 생산 설비를 줄이지 않는 곳을 생각해 보면은 전기차고 배터리고 로봇이고 뭐 이런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적어놓은 걸 가져오질 않아가지고 그런데 또 뭐가 있나요? 자동차 또 그렇고요. 그렇죠? 그런 쪽에 내가 갖고 있는 기업에 설비 투자를 계속 증설한다? 이러면 그런 거는 가지고 있어도 된다는 거죠. 또 사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임금이 올라갔잖아요. 미국 임금 엄청나게 이번에 올랐습니다. 사실 임금은 인플레이션만큼은 올라야 되는 거거든요. 인플레이션만큼 오르지 못하면 뭐라 할까요? 실질 임금은 줄어드는 거잖아요. 실질 임금은요. 근데 임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래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기업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 비용을 줄여야 되니까. 기업들은 지금 실업률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고용 때문에 지금 문제시 된다 또는 문제다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아마도 오히려 더 줄이려고 그럴 것 같아요. 왜 지난번에 그 3%가 말씀드렸죠. 삼성전자의 총 고용 인원이 엄청나게 줄었잖아요. 최근 몇 년 사이에. 그러면서 그걸 뭘로 대체하냐? 전부 산업의 공장 자동화로 대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 자동화에 있는 섹터들 있잖아요. 로봇이 아닌 공장 자동화 섹터들. 요런 데들은 계속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만 의견 드릴게요. 10중 1, 2의 관점이냐 8, 9의 관점이냐는 개별 투자 결과에서도 큰 차이가 납니다. 독성을 지혜를 가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냥 혹시 다른 의견을 주셨나 해서 제가 이렇게 봤는데 어떤 의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의견이 있은 것 같아요. 인베스타님의 의견이 있은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에 팁을 드릴 수 있는 의견은 없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요. 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얘기하다가 흐름이 좀 깼는데요. 댓글끼리 토론한 거예요. 제가 이 설명을 계속 댓글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서, 댓글만 보는 건 아니라서요. 중간에 제가 혹시 제가 생각하지 않는 거나 다른 의견이나, 아니면은 여러분께 소개를, 첨부해서 드려야겠다는 댓글이 있으면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좀 설명을 그래서 가끔 보는 겁니다, 이걸요. 예,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어떻든 간에 구조적 사회 변화에 연동하는 섹터들 있잖아요. 그거는 가져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예를 들고 싶냐면,
내가 어떤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사실 어제 오프라인 강의라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프라인에서. 이거 온라인은 불특정 다수고 다 보니까 솔직한 속내를 좀 얘기를 못 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속내를 하나 한 말씀 드리면, 더 말씀드리면, 주식 시장에서 여의도에서 뭐 수십억, 수백억씩 벌었다고 하는 친구들 많이 있잖아요. 왜 제가 친구들이라고 표현하냐면 저보다 어린 친구들도 많고,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보다는 주변에 제 근처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또 증권사 직원들 중에서도 주식을 잘해서 자기 개인적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잘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매크로 시황을 맨날 고민하면서, 환율 고민하면서, 금리 고민하면서, 연준 고민하면서, 전쟁 고민하면서, 그러면서 투자해가지고 돈을 번 사람들이냐? 제가 봤을 때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진짜 한 명도 없어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소위 큰 돈을 운영하는 운용사의 매니저들이 고민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운용사의 매니저들은 그렇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 돈 가지고 내가 1,000억을 맡았는데 10배 띄워서 1조 만들어야지 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시장 수익률 쫓아가면서 시장이 플러스 10%인데 자기는 플러스 5%야. 이러면 욕먹거든요. 그걸 계속 비트해 가면서 그렇게 하면 돼요. 그 사람들은. 시장이 마이너스 20% 요번에 됐어요. 자기는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0%에 잘한 거야.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그리고 분산 투자를 하고, 매크로 시황이 중요하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분산 투자하고, 전 세계적으로 분산 투자하고,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자산 재분배를 하고, 개인 투자자가?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요. 그리고 실제로 개인 투자가 성공한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성공했느냐, 꾸준히 매크로 시장을 잘 쫓아가면 시황했느냐, 이런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뭘 보고 갔느냐? 기업을 보고 간 거예요. 성장 기업을 계속 보고 간 겁니다. 정말 성장 기업을 보고서 간 거예요. 자, 그 다음, 이게 전자를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내가 어떤 기업을 탐방로 가보고, 어떤 사람이 이 기업 좋다고 해서 성장 기업이라고 해서 고민을 해보고, 또 회사도 열심히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고 해봤더니, 야, 이거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 이런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10,000원짜리 주식을 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주가가 뭐 10,000원에서 15,000원 갔다가 또 뭐 8,000원, 9,000원 갔다가 막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러세요. 있다가 매크로 시황이 빠져버린 바람에 얘가 그냥 5,000원으로 빠졌어요. 10,000원이 5,000원으로 빠졌어요. 50% 손실이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매크로 시황이라는 거는요, 계속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산업 사이클이라는 게 계속 한 방향으로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산업 사이클이라는 연동이 있고 사이클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시황도 사이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10,000원 갔던 게 5,000원으로 다시 가서 시황이 다시 사이클에 의해서 조금이라도 안정화되면 얘 5,000원이었던 주식은 다시 제자리에 10,000원 갔다가 원래 갈 길을 갈 거란 말이에요. 원래 갈 길을. 그래서 그들은 시황 때문에 물론 싸게 사야 되니까 시황이 무너질 것 같으면은 좀 팔았다가 다시 사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냥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돈을 더 어리서라도 구해가지고 그 밑에서 좀 더 사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그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주식을 몇 년 지나서 그 주식의 5배, 10배까지 올라가는 주식들이, 여러분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그런 주식이 많잖아요. 지금 말하는 주식하고 몇 년 후에 보는 것하고요, 몇 년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거론했던 주식하고 지금의 주가를 보면, 지수가 많이 빠졌다 하더라도 보면은 많이 올라와 있어요.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주식이 많습니다. 그거를 수익을 자기 걸로 만들었을 때 자기 원금이 한 단계 레벨업 떠서 굉장히 커졌고, 그 원본을 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그렇게 해서 또 커지고, 이런 식으로 가서 큰 돈이 된 거거든요. 우리가 시황에 따라서, 부침에 따라서 맨날 샀다 팔았다 해서는, 그렇게 해서는 그렇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든 간에 주식 투자에서 큰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자, 얘기가 첫 번째 단계 얘기했고 두 번째 단계 얘기했어요. 지금 요걸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요. 구조적 사회 변화로 가고 있는 어떤 사회적 구조적 변화가 있고,
거기에 따라가고 있는 섹터가 있고 거기에 따라가고 있는 기업이 분명히 그랬다면 그런 종목들은 이렇게 시황이 안 좋을 때 내가 사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히 맞을 것 같아요. 더 빠지면 어떡하느냐? 그걸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성공해서 그 돈을 벌었던 사람들은 그것에 크게 구애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건 또 한 축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고통스럽게 힘들고 또 그런 기업을 찾아내는 게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뺀다고 치더라도 지금 후자에 얘기하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밑에 부분을 뺀다 하더라도 구조적 사회 변화에 연동하는 섹터는 내가 가지고 일부라도 가지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어렵다고 치더라도 그럼 위에 있는 건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든 성장을 가지고 지금 인원 감축도 하지 않고 증설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 기업에서 찾아보는 것이 지금의 상황에서는 가장 적절한 섹터와 종목을 고르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답변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1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제가 시황보다도 이런저런 말씀을 좀 그냥 드렸어요. 뭐 드려봤는데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뭐 동의하실 분도 있고 아니신 분도 있고 또 실제로 동의한다 하더라도 실천하기도 어려운 거고 그렇지만 그래도 주식시장에서 제가 29년 동안 있는 동안을 경험적으로 봤을 때 결과론적으로 그랬지 않았냐. 아니면 주식을 아예 단기 거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혹시 그냥 제일 속 편하고 수익을 내면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단기 거래 잘 못하죠. 왜냐하면 주식을 하루 종일 쳐다보고 있지 못하고요. 그리고 주식을 가지고 현재 있기 때문에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어떤 마인드로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질문에서 개별 종목 질문보다는 여러분 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답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가능한 한 저는 그런 질문을 답변을 드릴 겁니다. 지금 넘버락이 안 돼 있나요? 넘버락이 어디 있나요? 이거 왜 키가 안 먹지? 예. 삼성전기 질문을 주셨어요. 삼성전기는 지금 삼성전자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얘네들이 실적이 뭐 감익이 왕창 되고 뭐 앞으로 전망이 안 좋고 이런 게 아니고요. 시황입니다. 얘네는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시황이 가야지 되는 종목이에요. 특히 IT 쪽에 지금 센티멘트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결국은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종목이 수급이 외국인 개인이 똑같은 금액을 주고받는 수급은 뭘 의미할까요? 글쎄요. 개별 종목 있잖아요. 아주 조그만 소형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지들끼리 사실은 어떤 한 사람이 할 수도 있고 한 팀이 할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 거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중형주 이상의 대형주에서는 그것 자체가 큰 의미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 답변 드릴 수는 없습니다. 뭐 죄송하고요. 한전은 유틸리티라고 그러잖아요. 유틸리티 종목은 이래요. 유틸리티의 특징입니다. 크게 손실도 안 나지만 크게 이익도 잘 안 나는. 그래서 주식은 고위험 자산이잖아요. 위험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크게 수익을 내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사실은요. 그 다음에요. 10배가 왜 꿈입니까? 하다 보면은 내가 잘 맞추는 게 보다도요. 난 항상 그 원칙대로 거래를 하다 보면은 그런 종목들이 나한테 걸리는 거예요. 시장이 주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의기소침 또는 이게 뭐 이거 희망회로야 그러면서 너무 그렇게 막 세상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회가 옵니다. 그렇게 돼요. 다만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하고 내가 약해서 중간에 털어버리거나 아니면은 뭐 시장이 빠질 때 이게 힘들어서 여기서 더 빠지면 안 될 것 같아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지 성장주들은 사실은 결국은 다 올라왔습니다. 과거에 뭐 삼성전자가 얼마였는데 지금 올라왔다 이런 말씀 드리지 않을게요. 최근 몇 년만 해도 시황에 상관없이 결국은 고인 컨선된 기업들에서 성장 기업들은 가고 있었습니다.
예, 이런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도 한번 드려볼까요? 지수가 아까 해외 차트에서 나스닥의 주봉을 보면은 주봉이 요만큼 왔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야, 이게 추세 전환되면 사라. 안전하게 주식 투자해야 된다. 이러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일봉으로 보면은 이미 여기까지 떠 있는데요, 이미? 그러면 추세 전환되면은 추세 전환됐다는 얘기는 일봉상 어디쯤 와 있을까요? 한 이만큼 올라와 있을 거예요. 더 이만큼 올라와 있을 거라고요. 추세 전환 확인하면. 그럼 여기서부터 이만큼 올라왔거든요. 그럼 한참 위에 올라왔을 때, 주가가 올라왔을 때, 그때 살 수 있나? 살 수 있을까요? 쉽게 못 살 거예요. 왜? 아, 저 밑에서 못 샀는데 주가 이만큼 올라왔는데 여기서 어떻게 사?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종목별로는 따로 봐야 된다. 이 말씀을 자꾸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해당 주식이 매크로와 연관성이 확실히 덜 했을 때 시장 매크로와는 별개로 크게 오르거나 내리는 게 아닐까요? 즉 매크로와 뗄 수 있는 기업에 국한되어야 하지 않을까? 싸게 사지 않으면 결국 사고 빠지고 본전될 때 파게 되는 개미가 많아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을 때 시황에 매크로 시황에 부침이 많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다 그렇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요. 그러니까 당연히 걔네는 시황하고 연관돼서 대형주를 거래해야 되고 조 단위로 운영하는 매니저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를 가지고 그렇게 거래를 하고 있는 거고요. 하이닉스나 뭐 엔솔이나 이런 거 갖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엔솔 사면은 손해볼 거 뻔히 알면서도 상따 가도 그냥 따라 사잖아요.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고 걔네들은 그렇게 하는 거고요. 하는 거.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매크로에 부침이 없는 섹터들, 성장 섹터들은 매크로 시황에 영향받으면서 빠지긴 하지만 대세 하락이나 대세 상승일 때는 그 영향을 받지만 시장이 그렇지 않을 때는 지금 무슨 표현이냐면 시장이 대세 하락할 때는 다 빠져요. 조금만 안정화되면 자기가 길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질문은 답변 들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 개미란 말을 안 쓰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분산 투자를 해서 큰 돈 벌기 힘들다. 맞아요. 맞습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들어서 깨먹으면 안 되니까 여러 바구니에 나눠가지고 가져간다는데 우리 손은 2개뿐이 없는데 10바구니에 가져가면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다 10바구니를 다 가져갑니까? 20바구니를 어떻게 가져가요?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져가는 게 더 맞는 거죠. 저도 거기엔 동의를 합니다. 지금 반도체를 기다리면서 있는데 내년에 경기 침체가 되면 지금보다 더 떨어질 수 있느냐? 경기 침체나 시스템 위기가 오면 떨어질 수 있겠죠. 전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폭은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폭이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냐면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코스피의 월봉을 볼게요. 이 코스피의 월봉으로 보면 정말 2011년, 10년 전으로 돌아간 거예요. 10년 전 지수까지 이번에 떨어진 겁니다. 사실이요. 이렇게 떨어진 거는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과 뭐 이런 물가 이런 거 다 반영된 거예요. 여기서 더 많이 떨어져서 이 밑에까지 떨어지는 경우는 정말 시스템 위기가 발생됐을 때예요. 경기 침체가 되고 나서. 그런데 이 폭을 보세요. 이 폭이 이만큼 떨어졌죠. 그 다음에 떨어질 때의 폭은 1750포인트 간다 하더라도 이것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은 점차로 저 위에서 계산하니까 많이 떨어지는 거지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걱정하는 그 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 가지고 지금 팔고 난 그걸 기다리겠다는 좀 뭐라고 표현할까요? 위험자산인 주식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너무 보수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쭉 오늘 질문을 쭉 많이 주셔가지고 뭐 거의 대답 드렸나요? 거의 드린 거 같으래요. 예, 거의 질문 드린 것 같아요. 오늘은 그냥 제가 일단 전체 시황에 지금 여기 질문 하나는 전체 시황은 저는 내내 뭐라고 그랬냐면 올해 내내 제가 솔직하게 인정드렸습니다. 제가 인정드린 부분은 제가 올해 러시아 전쟁은 물론 당연히 몰랐고요. 모르는 거에 대해서 제가 실수를 했다라는 거는 변명거리가 있습니다. 제가 몰랐으니까 변명이.
근데 제가 실수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을 인정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1월에 폭락한 거 있잖아요. 요거 LG 에너솔루션의 왜곡 현상. 요걸 판단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2650포인트 정도, 이 정도가 요번에 저점 라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이후에 300포인트나 더 빠져가지고 제가 실수했습니다. 저는 이쯤에서 터닝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쯤에서 주식을 사고 종목 교체해놓고 기다렸고요. 근데 더 빠졌습니다. 제가 그걸 인정드리고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근데 그거 빼고 요 밑에 간 거는 제가 뭐 실수한 거고, 그 전부터 계속 올해 내내 제가 시황을 얘기한 건 뭐냐면, 작년부터 얘기한 건 뭐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올라온 거는 자율 반등이다. 이거는 상승이 아니다. 진짜 상승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올라온 거다. 여기까지 올라온 거는 버블을 맞는 거니 내려와서 이 라인까지 내려오면 최악이고, 이 정도 라인까지 내려와서 그 다음에는 박스권으로 갈 거다. 이게 제 시황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 08년도에 가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생겼습니다. 원위치 했어요. 다시 원위치 하니까 한번 내려오더라. 그래 놓고 박스권으로 갔어요. 왜 박스권으로 갔느냐? 미국만 좋았고 나머지의 국가들은 경기가 그렇게 확연히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요번에도 팬데믹이라는 것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빠졌고 원위치했고 오케이 여기까지. 이만큼이 더 올라온 거는 내려와서 그 다음에 박스권으로 꽤 오랜 동안 가지 않을까라는 게 제 현재 시황이었고, 현재 아니고 과거의 시황이었고, 지금도 현재는 거기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지금 휴가 시즌인데 많은 분들이 또 들어오셔서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점차 늘고 있다고 합니다. 부디 건강 유념하시고, 그리고 더운 여름 잘 보내시고, 시장이 여기서 힘 조금만 내주면, 그리고 우리의 바람은 그래요. 시장에 좀 짜증나는 건 뭐냐면, 시장을 보고 짜증나는 건 뭐냐면, 왜 펠로시 의장이 대만에 갔을까? 푸틴은 왜 전쟁을 일으켜서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이런 게 좀 짜증이 나는 거거든요. 반대로 얘기를 드리면, 올 하반기에 가장 핵심적인 거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요게 휴전 또는 종전이 되면 여태까지의 시황은 싹 접어들고 다시 다른 시황을 해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그건 불확실성이잖아요. 불확실성에 있는 시황을 가지고 잘 맞지 않는 시황을 가지고 극단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시황은 있는 그대로 그냥 두고 좀 종목 위주로, 자, 이만큼 많이 빠져 있고 하니 어떤 종목 위주로 내가 투자를 해 나갈까, 이렇게 한번 좀 고민을 하시면서 이런 시기를 좀 넘어갔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